아, 아. 안녕하세요. 방금 소개받은 최종우라고 합니다. 아침부터 많이 계시네요.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제가 소스 코드 특성 추출과 시각화를 통한 함수 위험도라는 주제로 준비를 했고요. 다양한 이해관계자를 위한 접근이라는 부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발자라면 좀 관심 있을 만한 키워드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개발자로서 실무를 하면서 어떤 특정 문제에 부딪히게 됐었고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연구 논문이나 어떤 아티클들을 좀 읽어봤었는데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어떤 명확한 해결책을 못 찾았었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흐르고 나서 어떤 데이터를 분석하는 관점에서 그 문제를 좀 해결하는 그 과정을 오늘 보여드릴 거고요. 저는 그냥 일반 개발자이고 데이터 사이언스를 뭐 공부하거나 이걸 업무를 하는 사람 아니기 때문에 오늘 발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 순서는 먼저 이제 저랑 이렇게 좀 이렇게 뷰를 맞추기 위해서 위험도하고 복잡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소스 코드를 어떻게 데이터화하는지 말씀을 드리고 사례 연구에서 어떤 외부에서의 특정 모듈을 시각화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이게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서 제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는 첫 회사는 이제 삼성 탈레스라는 회사에 입사를 했었습니다. 그때부터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개발을 계속 해왔었고요. 2013년에 LG전자의 CTO 부분에서 웹OS 개발자를 대거 뽑을 때 자연스럽게 같이 합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H본부로 옮겨서 계속 웹OS 개발을 같이 했었고요. 그때 이제 처음에 이제 LG 입사했을 때는 아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지만 이제 구글 TV라는 거를 개발을 하다가 이제 웹OS TV로 넘어왔었는데 그때 개발을 하면서 좀 미디어 프레임워크 관련된 부분에서 이제 안정화하는 작업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좀 이슈를 많이 뭔가 이렇게 개선하는 업무를 많이 했었다는 뜻이고요. 그때부터 이제 품질에 대해서 좀 관심이 많이 생겼고 최근에는 AFOS라고 해서 소프트웨어 공학 분야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이제 AI를 통해서 개선한 연구 분야인데 이쪽 분야에 좀 관심이 많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쪽 분야에서 좀 기여를 좀 해보고 싶습니다. 약간 너무 긴장이 돼서 약간 제가 좀 사설 좀 하려고 하는데 내 코드의 날개짓이 내 생명을 갉아먹는다라는 내용이고요. 코드의 복잡도에 대해서 이제 공감하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고 이제 공감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실 수도 있는데 일반 개발자라면은 뭔가 코드가 복잡해지면서 뭔가 생기는 문제를 경험해 보신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여러 차례 그런 경험을 좀 했었고요. 특히 작년에 좀 복잡도가 높은 이제 프로젝트에 합류를 하게 되면서 좀 안 좋은 시간을 좀 많이 지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8kg 정도 좀 감량이 되는 수준이 돼서 그때 이러다 좀 큰일 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그때부터 이제 복잡도에 대한 관심이 좀 생겼고 다행히 그때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되고요. 그 뒤로 다시 10kg 다시 쪄가지고 그 정도 이제 복구가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복잡도에 관심을 가지게 생겼고 그때 이제 어떻게 관리하면 좋은지 거기서부터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럼 이제 복잡도에 대한 일반적인 내용부터 먼저 말씀드려 볼게요. 제가 처음으로 소프트웨어 복잡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던 거는 학부생 때 소프트웨어 공학 수업에서 소프트웨어 규모가 복잡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다는 얘기였어요. 지금 수업에서도 이런 얘기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이 이야기는 순수 소프트웨어만 하는 그 분야에서만 있는 일은 아니고 하드웨어 중심의 어떤 제조업에서도 이제 소프트웨어 비즈니스를 기반으로 하는 사업들이 많아지면서 소프트웨어 규모와 이제 복잡도가 같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 왼쪽 그림을 보시면 이거는 이제 예전에 이제 LG전자하고 잘 알고 있던 이제 맥킨지라는 컨설팅사에서 배포한 레포트의 일부분인데요. 인베디드 소프트웨어 복잡도가 계속 이렇게 해가 갈수록 높아진다는 겁니다. 근데 개발자 아니면 개발 생산성은 그걸 따라가지 못한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이 사이의 간극을 메꾸기 위해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는 어떤 레포트였습니다. 근데 인베디드 시장에서 저희는 이제 스마트 TV를 개발하다 보니까 스마트 TV 시장도 플랫폼 경쟁으로 이제 패러다임이 전환이 되면서 소프트웨어 자체의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LG의 이제 웹OS는 어떠냐라고 볼 수 있는데 LG 웹OS도 플랫폼이 이제 성장을 하면서 매출이 이렇게 오르고 있고 자연스럽게 이제 복잡도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 자료는 이제 인터넷에서 발췌했기 때문에 보안상 문제는 없을 거고요. 이 복잡도가 높아지면 뭐가 문제인데
그냥 높아지면 안 돼? 이런 질문이 생길 수도 있어요. 네, 복잡도가 높아지게 되면은 일단 관리 관점에서 관리에 대한 요소들이 되게 많아집니다. 단적으로 이제 결함 관리가 되게 복잡해지는데요. 결함 자체 관리도 복잡해지기 때문에 이거를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제 생산성이 저하되는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나중에 유지 보수라든지 예를 들면은 나중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하든지 이럴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복잡도하고 방금 말씀드렸던 결함 관리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복잡도가 증가한다라는 거는 순수하게 하나의 모듈의 코드가 증가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로 인해서 이제 결함 자체의 복잡도도 증가를 하게 됩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나중에 검출 자체도 어려워지는 문제가 생기게 되겠고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하나의 모듈에서만 버그 형태로 나타나는 게 아니고 다른 모듈과 엮이고 다른 시스템에 영향을 주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검출 자체가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는 인용 문구는 이제 다른 데서 많이 보셨을 텐데 다익스트라가 한 얘기고요. 소프트웨어에 버그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은 이제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은 결함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하고 그렇기 때문에 결함을 관리하고 최소화하는 것이 어떤 현실적인 목표라는 것이죠. 여러분도 이런 경험을 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모듈을 이제 새로 짜는데 나의 어떤 코드의 무결성을 이제 증명하기 위해서 유닛 테스트를 엄청 만들고 코딩하는데 이 유닛 테스트가 패스할 때마다 이제 희열을 느끼는 그런 거를 경험하셨는지 모르겠는데요. 그 이후에 근데 저는 분명히 이제 무결성을 증명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나중에 QA라든지 필드에 나가서 생각지 못했던 문제가 나타나곤 합니다. 그래서 그 출시 주기가 빠른 어떤 그 제조업에서는 이런 결함을 고칠지 아니면 출시를 할지 이 사이에서 많은 어떤 고민을 하게 되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방법론이 몇 가지가 있는데 최근에 많이 들은 게 이제 데브옵스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배포하고 거기에 대해서 빠르게 피드백을 받은 다음에 지속적인 개선과 개발을 한다는 뜻이죠. 그리고 다른 또 전략으로 이제 굿 이너프 소프트웨어라는 전략이 있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단어를 들었을 때 충분히 좋다는 건가 해서 되게 좋은 건지 알았는데 조금 다른 의미였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면은 고객 관점에서 이게 제품을 받았을 때 크리티컬한 이슈가 발생하지 않는 소프트웨어 정도까지만 도달하면 제조사는 출시를 일단 먼저 하고 그 이후에 SU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해 간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래서 완벽한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니고 적시에 출시를 해서 그 이후에 나중에 이제 SU를 통해서 안정성을 확보한다는 그런 전략입니다. 그럼 복잡도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알고 있는 복잡도는 좀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무슨 구조적인 복잡도도 있을 거고 관계에 있어서 복잡도도 있을 거고 근데 오늘은 이제 코드 복잡도에 한정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거고요. 개발자라고 하면은 물론 이게 매일 아니면 자주 마주하게 되는 복잡도입니다. 그래서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개발을 할 때 이 복잡도를 좀 생각을 하면서 개발을 할 거고요. 근데 문제는 이게 개발자의 역량에 따라서 주관적인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이고 그리고 이 판단에 의해서 들어갔던 이 복잡성이 프로젝트 프로세스 상에서 다른 이해관계자 예를 들면 PM이 됐든지 테스트 엔지니어까지 이 복잡도가 전파가 되지 않는다는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정보의 비대칭이 생기게 되겠고요. 이로 인해서 다른 이해관계자들은 이제 직관적으로 이 복잡도를 파악하기가 어렵게 됩니다. 죄송합니다. 결국에는 이 코드의 복잡도는 이제 나만 알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 모르고 아니면 결국 나중에 나도 모르는 어떤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밑에는 이제 V 모델을 가지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면요. 왼쪽 부분은 이제 결합 유입 구간이라고 해서 예를 들면 요구사항을 정리하고 설계를 하고 코딩하는데 이때 보통 결합이 유입이 되고 복잡도가 상승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오른쪽 구간은 이제 결함을 제거하는 구간이지만 복잡도를 직접적으로 제어를 하지는 못하는 구간이에요. 그래서 결함으로써 간접적으로 만나게 되는 구간이고요. 그래서 초반에 이 복잡도를 관리하지 못하면은 결함이 후반부에서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초반에 이 복잡도를 이제 제어를 해야 된다라는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그러면 이 복잡도가 높으면 모두 결함으로 나타나냐인데 그거는 아니고요. 물론 다 경험하셨겠지만. 그래서 복잡도가 높으면 근데 결함으로 나타낼 확률은 이제 높아진다고 합니다. 근데 이 문제는 개발 프로세스 후반부에 결함으로 나타내기 때문에 이게 품질 비용을 증가시키는 어떤 결과를 나타냅니다. 오른쪽 하단에 보시는 게 딜로이트라는 컨설팅사에서 배포한 자료인데요. 개발 프로세스의 단계별로 문제를 개선할 때 드는 비용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래서 약간 좀 극단적으로 나타낸 것 같긴 한데 마지막 단계에서 개선하게 되면은 최대 100배의 비용이 든다라는 그래프고요. 그래서 초반부에 이거를 개선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복잡도가 높은 결함이 늦게 발견되면 이제 수정 비용이 증가가 되겠고요. 그래서 보통 PM 같은 경우는 이제 디펙트 프롬 모듈을 이때부터 리스크로 이제 관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에서부터 이제 이 위험도 코드에 반영되어 있던 복잡도와 위험도를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하게 파악을 하면 좋겠다. 이 부분이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과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잡도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할 필요성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기 LG전자 분들이 많이 계시겠지만 작년에 저희가 이제 모두가 열성적으로 진행했던 인증 과제가 있어요. DX라는 건데 저는 이 DX 인증 과정에서 이 과제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로 이걸 접근하면서 뭔가 시각화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했었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를 근데 찾아보니까 소스 코드를 이제 데이터화해서 이걸 시각화한 연구 논문들이 많이 없었고요. 그리고 이해관계자들마다 이제 필요한 그래프들이 다를 텐데 저희가 이미 이제 그 파이썬 라이브러리 보면은 되게 많은 시각화 방법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양한 관점에서 시각화를 하면 많은 이해관계자들이 본인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좀 빠르게 얻을 수 있겠다고 생각해서 적절한 주제였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연구 과제로 이걸 진행했기 때문에 두 개의 연구 질문을 간단하게 설정을 했었고요. 그래서 소스 코드에서 특성 추출을 할 수 있는가 첫 번째이고 두 번째는 그래서 추출한 이제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소스 코드의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는가 요 두 가지를 연구 질문을 설정했고 뒷부분에 가서 이제 검증하는 단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걸 다 통해서 이제 각 이해관계자가 개발 단계에서 위험도를 파악하고 품질 비용을 줄이는데 도움을 주고자 진행했습니다. 좀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이제 조금 몸이 안 좋아지는 위험을 느꼈었기 때문에 어떤 그 생명을 지키는 방법이라고 좀 설정해 봤는데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거를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진행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를 분석을 해야 되니까 일단 데이터가 필요한데 여기에 비슷한 데이터들을 찾을 수는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데이터셋을 직접 구성을 하게 됩니다. 먼저 소스 코드의 헤더 파일에서 이제 구문 분석을 통해서 클래스 정보라든지 함수 정보를 먼저 수집을 해서 데이터화합니다. 이거는 이제 소스 코드의 이제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가장 기본이 되는 데이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이제 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각 소스 파일에서 위험 요인 특성을 추출해서 따로 데이터를 합니다. 여기에 맞는 이제 위험 요인은 아래 6가지 정도로 잡았는데요. 함수 길이, 조건문수, 반복문수, 중첩수, 결합수, 호출 빈도수입니다. 중첩문하고 결합수 같은 경우는 좀 오해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옆에 보시는 소스 코드에 보면 같은 방부문을 연속적으로 쓴다든지 아니면 if문을 연속적으로 쓴다든지 이런 거를 이제 중첩문으로 여기서 설정을 했고요. 그리고 조건문과 반복문을 섞어서 쓸 때 이거를 이제 결합문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함수 길이 같은 경우는 다른 데서도 이제 복잡도를 측정하는 가장 기본이 되는 매트릭인 코드 길이에 대한 것이고요. 그래서 가장 기본이 되기 때문에 가져왔고 그리고 보통 사이클로매틱 복잡도라고 해서 함수의 복잡도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는데 거기서 조건문수랑 이제 반복문을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그 조건문과 반복문이 많아지면 제어 흐름이 이제 많아지기 때문에 복잡도가 증가한다는 부분이 있고요. 여기를 그래서 두 가지를 가져왔고 근데 보통 저희가 구현을 할 때 뭐 조건문 한 번, 반복문 한 번 이렇게 쓰는 게 아니고 또 중첩을 하거나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첩수와 결합수를 이번에 가져오게 됐고요. 마지막으로 호출 빈도수 같은 경우는
특정 함수와 만약에 앞에 5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위험도가 높다고 했을 때 이 함수를 이제 누군가는 부를 거예요. 다른 모듈이 부를 수도 있고, 그러면 이 특정 함수의 위험도가 다른 쪽으로 전파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미리 사전에 확인하고자 이렇게 선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총 6가지를 가지고 저는 데이터 프레임을 생성을 할 거고요. 그럼 이거를 어떻게 구성을 했냐라는 건데, 저는 CPP 파서를 별도로 구현을 했습니다. 보통 이게 코드를 분석할 때는 이제 클랭이나 뭐 다른 라이브러리를 통해서 AST 트리를 구성하고 그걸 가지고 이제 분석하는 게 일반적인 방법이고, 그렇게 파서를 구현해야지 이제 일반화해서 다른 쪽에서도 쓰기가 적절할 텐데, 저는 그 라이브러리 익히기가 좀 어렵더라고요. 시간도 좀 많이 걸리고. 그래서 저는 좀 빨리 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좀 간단한 파서를 구현을 했고요. 구현할 때는 밑에 보시는 표에 대한 것처럼 몇 가지 규칙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열 몇 가지 규칙을 가지고 했었는데, 간단하게 보면 뭐 괄호 앞에 나오는 게 함수명이고, 예를 들면 if랑 스위치로 시작한 단어인데 뒤에 알파벳이 없으면은 뭐 조건문이고, 그리고 함수명을 찾았는데 그 함수에 들어갔을 때 나온 어떤 토큰이 첫 번째 뽑았던 그 소스 코드에서 함수명으로 등록되어 있다 이러면은 이거는 내가 지금 호출하고 있는구나 라고 판단하면서 이런 식으로 계속 서치를 하면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었습니다. 제가 필요한 필드를 정하고 이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프리 프로세싱을 한다거나 이상치에 대한 게 생각보다는 적었고요. 이제 파서를 좀 간단하게 만들게 되다 보니까 개발자의 취향에 따라서 어떤 위치 값들이 잘못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래서 저는 옆에 보시는 뭐 박스 플롯이나 이제 다른 그래프를 통해서 이상치 부분만 찾아가지고 이상치에 해당한 데이터 부분만 그냥 직접 수동으로 고치거나 파서를 약간 수정하는 정제 과정을 좀 거쳤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데이터를 추출을 했고요. 그래서 총 3개의 데이터셋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데이터셋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구문 분석을 통해서 추출한 것인데요. 그 클래스 타입, 그리고 클래스, 그리고 멤버 변수, 그 멤버 변수의 타입, 그리고 액세스는 이제 퍼블릭이냐 뭐 프라이빗이냐라는 이런 접근자고요. 그다음에 데이터 리턴 타입, 그리고 파라미터들을 이제 뽑아서 소스 코드의 구조를 파악하기 위한 데이터셋을 먼저 하나 뽑았습니다. 그리고 특성 추출을 위한 위험 요인 데이터셋인데,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6가지 중에 5가지만 직접적으로 먼저 뽑았습니다. 그래서 함수 길이, 그 조건문수, 반복문수, 중첩수, 결합수고요. 이게 나오나? 여기. 그래서 여기에 함수 길이, 조건문수, 반복문수, 중첩수, 결합수 이런 식으로 해서 데이터셋을 따로 뽑았습니다. 세 번째 데이터셋은 이제 함수의 호출 관계를 파악해 보려고 뽑은 것이고요. 그래서 호출하는 클래스가 따로 있고, 거기에 대해 함수가 있으면 걔가 호출을 당하는 클래스와 함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걸로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면서 나중에 그래프상에서 그 호출의 어떤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 별도로 뽑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저는 이제 이 함수의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 모듈이 어느 정도 위험한지 파악할 수 있는 어떤 기본을 준비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데이터 프레임은 뽑았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위험도를 평가할 거냐, 그러면 사람마다 다 데이터 분석법을 알아야 되냐, 이런 문제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위에 관리자들은 어떤 수치화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저는 별도로 이제 위험도를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간단하게 좀 만들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뽑았던 위험도 요인이 값의 범위가 다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소스 코드 100주라고 if 문수 3개는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워요. 그래서 저는 스케일링을 할 수밖에 없었고요. 근데 위험도란 값은 이제 0으로, 음수가 되면 나중에 계산하기가 조금 복잡해지기 때문에 0으로 하기 위해서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이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요인의 값을 이제 민맥스 스케일러를 통해서 전부 다 스케일링을 하게 되겠고요. 위험도 함수는 복잡하게 만들진 않았고 단순하게 위험 요인의 값을 모두 합산하는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F에 해당하는 것이 아까 뽑았던 6개의 위험 요인이고요. 스케일링된 값을 모두 합산을 해서 이 종합적으로 합산된 결과값으로 이 함수가 어느 정도 위험한지 이거를 수치화해서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일단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이 수치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을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비교하는데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봤던 그 방법을 가지고 약간 좀 억지스러운 건 아닌지 아니면 뭔가 좀 이게 실제로 도움이 되는지 한번 적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적용해보기 위해서 저는 웹 OS 중에 이게 GitHub에 공개되어 있는 오픈 웹 OS가 있어요. 거기서 그 중에 이제 실효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좀 복잡하지 않은 좀 간단한 모듈을 일단 선정을 했고요. CPP 파서를 이용했기 때문에 10불로 구현된 모듈을 선정을 했습니다. 그 중에 미디어 리소스 캘큘레이터라는 모듈이 있는데요. 이 모듈의 주요 기능은 하드웨어 자원을 이제 논리적으로 모델링을 하고 그리고 스마트 TV에서 뭔가 미디어를 재생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의 자원이 필요한지 계산해주는 모듈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모듈이라서 이번에 실효성을 확인하는 데 같이 이용해 보았습니다. 앞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제가 연구 질문 두 개를 설정을 했어요. 소스 코드에서 특성 추출을 할 수 있는가? 그리고 이 분석을 통해서 소스 코드의 위험도를 파악할 수 있는가? 이 두 가지였는데 사례 연구를 통해서 이 두 가지를 검증을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미디어 리소스 캘큘레이터의 위험 요인을 앞서 구현했던 CPP 파서로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보시는 게 헤더 파일의 구문 분석을 통해서 만들었던 데이터 프레임이고요. 클래스 정보, 그리고 함수 정보, 그리고 액세스, 좀 가리긴 했는데 이 뒷부분에 해당을 해서 이 소스 코드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도록 데이터 프레임 하나 구성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각 함수별로 위험 요인에 대한 값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함수별로 조건문, 반복문수, 그리고 중첩수, 결합수, 그리고 코드 라인수 이렇게 5가지를 구성해서 일단 데이터 프레임 두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했고요. 세 번째는 이제 함수의 호출의 관계를 나타내는 데이터 프레임인데 콜러 클래스와 콜러 펑션 그리고 호출을 당하는 콜리 클래스, 콜리 펑션으로 했습니다. 이 글로벌이라고 설정한 거는 그 전역으로 정의되어 있는 함수들이고요. 나중에 이게 뭔가 확인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글로벌이라고 따로 그냥 표기를 해두었습니다. 이렇게 3개의 데이터 프레임을 구성을 했고요. 개발자 입장에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어떻게 분석을 해볼 거냐, 이 모듈이 어디가 위험도가 높냐라고 확인해 볼 건데, 그래서 그 앞서 설정했던 위험도 매트릭을 이용해서 각 함수의 위험도 점수를 측정을 했고요. 그 상위 10개만 뽑아서 이 그래프를 뽑았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다 분석해 볼 수는 없고 시간상, 그래서 제일 높은 하나의 함수만 연속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위험도 점수가 제일 높은 컨캣 리소스라는 함수가 있고요. 이 함수가 이제 왜 높은지 개발자 입장에서는 나중에 궁금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위험 요인별로 이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보시는 그래프는 이제 각 함수의 값들을 위험 요인별로 측정했던 값을 평균 값을 다 낸 게 이제 파란색이고요. 그리고 방금 보셨던 제일 상위에 있는 함수의 위험 요인 값들을 빨간색으로 나타냈습니다. 6가지 요인이 모두 평균값보다 높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특히 이제 함수 호출 빈도수, 죄송합니다. 호출 빈도수가 비율적으로 더 높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자는 얘가 왜 이렇게 높지? 라고 어떤 의문이 들 수가 있고 같이 이걸 한번 더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럼 어떤 함수들이 이제 호출되는지 비교해 보기 위해서 함수 호출 빈도수만 가지고 그래프를 바로 뽑았고요. 앞서 봤던 그 함수는 이제 두 번째로 상위에 랭크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단순히 높기만 한 걸 본 게 아니라 이게 누가 호출하길래 이렇게 높지라는 생각이 들면 이제 네트워크 그래프를 통해서 특정 함수가 누구로부터 호출되는지 이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를 하지 않으면 개발자들은 분명히 소스 코드를 계속 뒤질 거예요. 이거 누가 호출하지? 그래서 그거를 조금 더 시간을 줄일 수도 있고 그냥 바로 이제 시각화해서 볼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물론 이게 함수가 되게 많아지고 호출 관계가 복잡해지면 이 그래프가 더 복잡해지기 때문에 좀 보기 어려울 수 있는데 그때는 아마 이걸 더 크게 그리면서 확장하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 그래프는 이제 직전의 호출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이거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조금 더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됐고요. 아까 세 번째 데이터 프레임을 뽑았었는데 그거는 호출 관계에 대한 데이터를 모두 저장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전체 데이터 호출 흐름을 파악을 봤는데요. 이름을 생키 그래프라고 표현하던데 제가 그 정확한 용어 맞는지 모르겠는데요.
이거는 보통 다른 데이터 분야에서 데이터의 흐름을 파악할 때 쓰는 그래프라고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함수의 호출을 이제 데이터화했기 때문에 함수의 호출의 흐름을 이렇게 생키 그래프를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고요. 개발자로서 사실 하면서 가장 인상 깊었던 내용은 보통 이 동쪽으로 돌려야지 함수의 호출 관계를 좀 파악하기가 좋은데 이게 돌리지 않고 정적인 상태에서도 함수의 호출 관계를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제 가장 큰 장점이었던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게 함수 호출 관계를 이제 눈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좀 복잡한 모듈에서 스레드 세이프티한 코드를 작성할 때 이 함수 호출 관계를 참고하면서 코딩하면은 조금 더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흐름 자체가 마지막에 어떤 특정 함수들에 의해서 흐름이 마무리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개발자가 아닌 다른 분들은 사실 모듈에 깊숙한 코드를 궁금해 하시지는 않을 거예요. 특정 모듈이 어느 정도 위험하냐, 아니면 어느 정도의 위험 분포를 가지고 있냐, 이런 거를 궁금해 하실 건데, 그래서 그 특정 모듈에 이제 지금 그 각 함수의 위험도를 가지고 그 분포도를 그려봤습니다. 처음에 분포도를 가지고 파악을 해보려고 했었는데 이게 되게 낙타 모양처럼 이렇게 비대칭 형태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코드를 좀 확인해 보니까 여기 위험도가 0인 부분은 이제 생성자나,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현되어 있는 생성자나 소멸자들이 있어서 이 부분들을 일단은 빼고 다시 추가적으로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뭐 중심값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 개발자들은 이걸 보고 추가적인 또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모듈을 혹시 리팩토리 하거나 모듈을 할 필요가 있는가를 했을 때 이거를 근거로 인해서 위험도가 어느 정도 고르게 분포되어 있으니까 특별한 리팩토리나 모듈화는 하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어떤 결론을 내리는데 근거로 사용해 볼 수가 있습니다. PM 같은 경우는 이 그래프를 이용해서 되게 막바지에 들어오는 뭐 개선점을 반영해서 출시를 할지 말지 이런 근거를 쓸 수가 있는데요. 지금 현재는 저희가 이제 TBPM이라고 해서 개발자가 이게 정성적으로 쓰는 어떤 그래프 그 내용을 보고 반영할지 말지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량적으로 뭔가 수치화된 것을 보면서 만약에 이 그래프가 이 정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특정 패치로 인해서 위험도가 더 올라간다든지 뭔가 좀 바뀐다 이러면은 조금 더 깊이 논의해 볼 수 있는 근거로 사용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테스트 엔지니어 같은 경우는 매번 이 모듈의 위험도 분포를 보고 분포도가 바뀌면은 이게 왜 분포가 바뀌었지? 어떤 문제가 있나? 고민해 보면서 테스트 전략을 좀 추가적으로 세우면서 품질 비용을 추가적으로 낮추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각화, 소스 코드를 데이터화하고 시각화한 어떤 결과로 각 이해관계자들이 동일한 위험도를 가지고 자신의 업무에 맞게 품질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봤는데 저만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시간이 생각보다 빨리 가네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연구 질문 두 개에 대해서 검증을 해볼 텐데 이제 소스 코드에서 특성 추출할 수 있느냐, 그래서 파서를 통해서 이제 데이터셋을 만들면서 확인해봤고요. 그럼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위험도를 분석할 수 있냐? 여기서 가장 필요했던 거는 다른 이해관계자들이 직관적으로 파악하는 게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시각화를 통하고 물론 이제 위험도 매트릭을 통해서도 수치화했지만 이해관계자들이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파악했다. 그래서 개발자가 넣은 어떤 위험도 같은 게 모든 이해관계자들한테 전파가 됐다. 이거에 어떤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조금 더 정리를 해보자면 개발자는 이제 위험도 함수를 통해서 위험도 요인별 분석이 가능하게 됐고요. 아까 생키 그래프를 통해서 함수의 흐름을 파악하면서 추가적인 개선을 할 때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리팩토링이나 추가 모듈화를 하는데 어떤 근거 자료를 쓸 수가 있고요. PM 같은 경우는 이제 출시 결정 여부에 따라서 이거를 이제 근거 자료로 좀 사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테스트 엔지니어도 특정 모듈이 이제 위험도가 높아갔을 때 기존에 있던 TC만 돌리는 게 아니라 뭔가 새로 업데이트되고 그 모듈을 좀 집중적으로 테스트하면 개발 프로세스에서 이제 사전에 조금 앞단에서 결함을 좀 찾아내서 전체적인 품질 비용을 낮추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향후 연구입니다. 앞서 사실 저는 위험 요인을 제가 설정하고 어떤 동등한 가중치로 뒀었는데 분명히 조금 더 분석을 해보면 그 요인 간의 관계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최적화 관계를 찾는 연구가 좀 추가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가중치를 다 동일하게 뒀었는데
만약에 결함수별로 이렇게 매칭할 수가 있다 그러면은 회귀 분석을 통해서 개수들의 값을 좀 바꿔보면서 정확도를 높이고 좀 더 실용적인 어떤 매트릭을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제 모듈 단위 위험도 평가를 했었는데 이거를 이제 시스템으로 확장하게 되면은 시스템 전체 위험도를 미리 파악을 해보고 시스템 테스트 전략을 수립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언젠가는 이제 대시보드로 만드는 날이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고요. 좀 재미없었을 수 있는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있으시면 해주십시오. ESS 제어 개발의 정문성 책임이라고 하는데요. 두 가지 질문이 있는데 첫 번째는 저희가 뭐 코드 엑스레이 같은 상용 툴을 쓰고 있잖아요. 그거와 대비해서 그 어떤 점이 더 좋다 또는 어떤 점을 더 그 차별화를 두고 싶어했다 이런 게 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그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이제 순수 C나 기본적인 C++ 문법에서는 뭔가 통용이 될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템플릿이라든지 요즘 솔직히 말하면 그쪽이 더 위험도가 높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또는 이제 코루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여기서 검출이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두 가지가 궁금합니다. 질문 감사합니다. 100% 공감을 하고요. 첫 번째 저희 쪽에서 이제 코드 엑스레이 툴 사실 잘 모르겠는데 뭔가 이렇게 분석해주는 툴로 좀 이해를 했는데요. 저희가 자체적으로 그 세이브 시스템인가 저희도 그런 걸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복잡도를 분석을 할 때 저희는 이제 사이클로메트릭 그거를 기준으로 복잡도를 측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추가적으로 이거에 어떤 다른 요인이 있을지 않을까라는 것들을 뭔가 이 설정값을 넣을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그거 대비 조금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따로 이제 수치화해서 이건 어느 정도 위험도를 가질 수 있어라고 이렇게 수치할 수 있는 부분에서 어느 정도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은 코드 분석을 하려면은 클랭이나 뭔가 컴파일러와 관련되어 있는 라이브러리를 써서 말씀하셨던 템플릿이 됐든 뭔가 더 복잡한 코드에 대해서 분석하는 게 맞는데 제가 그걸 익히는 게 좀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연구를 시작할 때. 그래서 어떤 특정 모듈을 분석하려고 정했을 때 거기는 이렇게 복잡한 문법을 쓰지 않고 단순화된 코드만 쓰고 있어서 걔를 타겟으로 먼저 시작했던 어떤 시장 연구에 가깝고요.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얘를 더 일반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갈 수 있으면 향후에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답변이 된지 모르겠지만 감사합니다. 추가적인 질문이 없으시면 혹시 나중에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메일 주시면 제가 좀 찾아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